쿵, 시장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때 한 배달 아저씨가 뛰어들어 마지막 12,000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 할머니가 유명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과연 이 할머니는 왜 배달 아저씨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을까요? 그리고 45년 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저녁 6시 인천 연안부두 수산시장. 하루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얼음물을 쏟아내고 생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통로는 좁았어요. 수레와 상자 그리고 귀가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누군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싶어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고등어 가게 앞을 지나던 한 노부인이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품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노부인은 옆 생선 상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시장 통로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어요. 노부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멀찍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죠. 누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시장 바닥은 물과 얼음으로 미끄러웠고 혹시라도 노부인을 건드렸다가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기 CCTV 있는데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뒤로 물러섰어요. 노부인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희미하게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수군거리며 지켜볼 뿐이었죠. 누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됐다가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면 어쩌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초록색 배달 가방을 맨 남자가 뛰어왔어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배달복은 낡아 있었죠. 남자는 사람들을 해치고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저씨, 괜히 나서지 마세요. 나중에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부인 곁에 앉았어요. 노부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숨부터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남자의 이름은 최민수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라 연결이 늦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민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부인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택배 트럭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기사님. 민수가 달려가서 트럭 운전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급한 환자예요. 병원까지 좀 태워주세요. 트럭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나도 일 있어서. 제발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민수의 절박한 표정에 트럭 기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노부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트럭에 노부인을 태우고 민수도 올라탔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노부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노부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민수는 더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노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노부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10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노부인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노부인을 침대에 눕혔어요. 의사가 빠르게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도왔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접수는 하셔야 해요. 응급 처치비만 먼저 내셔야죠. 민수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을 꺼내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두 장이 전부였습니다. 12,000원 오늘 하루 배달하고 받은 돈이었어요. 사실 그 돈은 내일을 버티는 돈이었습니다. 아들 준호 학원비가 이미 2달째 밀려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도 먹어야 하고 내일 아침 출근하려면 버스비도 있어야 했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접수 창구에 12,000원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이것만 내겠습니다. 나중에 더 가져올게요. 접수 직원이 민수를 안타까운 눈으로 봤어요. 응급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모르는 사람을 도운다고 마지막 돈까지 쓰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30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혈압이랑 탈수 증상이었어요.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분 연락처 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그럼 환자분 가방에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찾아볼게요. 간호사가 노부인의 가방을 뒤졌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안에서 명함 케이스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분 동해문화재단 이사장이세요.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도 명함을 받습니다. 동해문화재단 이사장 서정연. 민수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인권 변호사셨고 지금은 재단 운영하시면서 사회사업 많이 하시죠. 민수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럼 보호자 연락도 쉽게 되겠네요. 간호사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동해문화재단입니다. 저 연암병원 응급실인데요. 서정연 이사장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비서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노부인을 VIP 병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죠. 민수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이제 보호자도 왔으니 자신이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비서 중 한 명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사장님을 도와주신 분이세요? 네, 그냥 길에서 쓰러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명함 좀 주시겠어요?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난처했어요. 명함 같은 게 있을 리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배달일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은 없고요. 그럼 연락처라도. 민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민수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버스비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1시간 넘게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잘한 일이겠지?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밀린 학원비, 텅 빈 냉장고,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나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노부인과 자신 사이에 45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원룸 아파트는 작고 낡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보일러는 고장나서 찬물로 세수해야 했죠. 민수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지?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병원비로 마지막 돈을 다 썼거든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민수는 배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민수 씨, 요즘 어때요? 그냥 그렇죠. 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아요. 아이 엄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준호 잘 크고 있어요. 실은 준호 엄마는 5년 전에 떠났습니다. 빚 때문이었어요. 민수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준호만 두고 떠났죠. 그 후로 민수는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으려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충전할 돈도 없네. 민수는 1시간 걸어서 배달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민수 형? 동료 배달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형, 어제 영웅 됐다며? 무슨 소리야? 동료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시장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 찍은 거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마지막 돈 내고 할머니 구한 배달 아저씨였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이거 누가 올린 거야? 몰라. 어제 시장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겠지. 댓글을 보니 칭찬도 있었지만 이상한 소리도 많았어요. 돈 거절했다며? 왜 안 받아? 저러다가 나중에 더 많이 달라고 할 거임. 쉬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씁쓸했습니다. 좋은 일 하나 했을 뿐인데 이렇게 수군거림을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민수는 배달 앱을 켜고 주문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배달을 돌았어요. 치킨, 중국집, 분식, 하루 평균 30건 정도 배달했죠. 점심때쯤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민수 씨 맞으시죠? 저 동해 문화재단 비서팀입니다. 민수는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께서 회복하셨는데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일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계속 요청했어요.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시는데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바쁘기도 하고. 민수는 다시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민수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했거든요. 저녁이 되자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번 돈은 7만 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어요.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도 1개.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빠 왔어? 응, 준호야 저녁 먹자.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인터넷에 나왔대? 민수는 라면을 먹다 말고 준호를 봤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데? 할머니 도와줬다고.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물어봐. 아빠가 유명해지려고 그런 거냐고. 민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야, 아빠는 그냥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도와드린 거야.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애들이 자꾸.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빠 자랑스러워.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민수는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댓글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대부분 칭찬이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심하고 조롱했습니다. 보상 노리고 한 거 맞음. 나중에 돈 받으려고 쇼하는 거임. 민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낮에 전화했던 재단 비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사장님께서 꼭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전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도에서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욱 봉투를 밀어냈어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비서는 한참을 민수를 보다가 봉투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대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럼 이것만 받아주세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비서는 명함을 민수 손에 쥐어주고 돌아갔어요. 민수는 명함을 받습니다. 동해문화재단 비서실장 김태준. 뒷면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명함을 서랍에 넣고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늘어나는 댓글들, 그리고 찾아온 비서까지.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건가?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어요.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사람 도운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배달 일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민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그 배달원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불편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주목받는 게 싫었죠. 어느 날 오후 민수가 배달을 마치고 대리점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나이 든 여성이 보였습니다. 서정연이었어요. 병원에서 봤던 그 노부인. 민수는 놀라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최민수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민수는 난처했어요. 저 지금 일 중이라. 10분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정연은 민수를 한참 바라봤어요. 마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것처럼. 민수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민수가 거절했던 바로 그 봉투. 부탁이에요. 받아주세요. 제가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전 정말 대가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나칠 수 없었어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민수는 단호했어요. 정연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수 씨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모님이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 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요. 정연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여다 놓쳤습니다. 민수가 급히 냅킨을 꺼내 테이블을 닦았어요.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요. 손이 좀 떨려서. 정연은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1979년 3월 15일이에요. 왜 물으시는데요? 정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연은 가방을 급히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볼게요. 정연은 허둥지둥 카페를 나갔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러시지?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민수는 다시 배달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작성된 출생신고서.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기 이름 미정, 어머니 서정연, 출생일 1979년 3월 15일. 정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어요. 정연은 비서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최민수라는 사람. 그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출생 기록, 보육원 기록, 모든 거요. 태준은 놀랐어요. 이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 제발 빨리 해줘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정연의 사무실로 왔어요. 이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민수의 출생 기록이 나왔어요. 1979년 3월 15일 미혼모 시설 희망의 집에서 출생. 출생 당시 어머니 이름은 기록되지 않음. 3월 20일 인천 사랑의 보육원으로 이송. 정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육원 기록이었어요. 최민수 1979년 3월 20일 입소. 18세 퇴소 시까지 입양 안 됨. 퇴소 후 공사장 일용직, 식당 종업원 등 전전.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20살이었던 정연 당시 대학생이었죠. 연인과 사귀다 임신했고 가족들은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될 사람이 무슨 미혼모야. 당장 지워.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울며 매달렸죠. 정연아, 내 인생이 망가져.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정연은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모 시설에 숨어서 3월 15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정연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5일 후 정연은 결정을 내렸어요. 아기를 포기하기로.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고 가족의 지원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변호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아기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보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죠. 그 후 정연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변호사가 됐고 인권 변호를 했습니다. 세상의 약자를 위해 싸웠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버렸어요. 정연은 4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아기가 나타나 울었어요.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정연은 그때마다 울면서 깨어났죠.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쓰러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 돈까지 내주고 보상도 거절했어요. 정연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정연은 울었어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서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혹시 최민수 씨가? 내 아들이에요.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5년 전에 내가 버린 아들. 태준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45년 동안 버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날 엄마로 기억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도와준 할머니일 뿐이죠. 정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 권리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진실을 말해요? 버린 사람이. 정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게 45년간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정연은 태준에게 지시했어요. 최민수 씨가 필요한 게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아들 학원비, 생활비, 모든 거려하지만 절대 민수 씨가 모르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은 창밖을 봤어요. 먼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버렸던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라도 널 지켜줄게. 정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엄마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뒤에서라도 힘이 되어주겠다고. 민수의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SNS에서도 공유됐고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마지막 돈 내고 할머니 구한 배달원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칭찬 댓글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네요.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님? 요즘 이런 식으로 관심 받으려는 사람들 많음. 악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민수는 놀라 아들을 안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애들이 놀려요. 뭐라고 하는데? 아빠가 유명해지려고 할머니 도와줬대요. 그리고 나중에 돈 받을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믿어요.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까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니. 준호야, 아빠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알아, 아빠. 근데 애들이. 준호는 아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준호야. 시간 지나면 다 잊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민수를 찾아왔어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민수가 거절했습니다. 왜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유튜버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지만 며칠 후 영상을 올렸어요. 인터뷰 거절한 배달 아저씨, 뭔가 숨기나? 제목도 자극적이었고 내용도 민수를 의심하는 투였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역시 뭔가 있었네. 처음부터 수상했음. 보상받고도 숨기는 거 아니야? 민수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달 일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손님은 민수를 알아보고 좋아했지만 어떤 손님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당신 그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냥. 됐어요. 빨리 가세요. 문을 쾅 닫는 소리. 민수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동료 배달원들도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민수 형, 솔직히 말해봐. 돈 받았지? 안 받았어. 진짜야. 에이, 우리끼리 뭘. 나라도 받았을 거야. 민수는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이미 민수가 보상을 받았을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문에 붙은 쪽지가 보였어요. 가짜 영웅 나가라, 누군가 익명으로 붙인 거였습니다. 민수는 쪽지를 떼어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는 쪽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자. 여기 싫어. 민수는 아들을 안았어요. 준호야, 이사 갈 돈이 없어. 조금만 참자. 아빠는 잘못한 게 없잖아. 왜 우리가 이런 거 당해야 해? 준호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지나쳐야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수 씨, 저 동해문화재단 김태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민수는 거절하려다 멈췄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 이사장님이 왜 자꾸 자신을 만나려는지.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오후 3시, 재단 본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동해문화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어요. 민수는 낡은 배달복을 입고 있어서 건물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로비에서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민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어요.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를 보자 일어나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정연은 민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이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민수 씨, 요즘 힘드시죠?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영상 봤어요. 댓글도 보고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드님도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그 말에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조사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도움 필요 없어요.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 씨, 실례하겠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발 도움 받아주세요. 제가 너무 죄책감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정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저는 당신께 너무 큰 빚을 졌어요. 제발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감사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수는 그렇게 재단을 나왔습니다. 정연은 창문 너머로 민수가 멀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일주일 후 정연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 때문이었어요. 비서 김태준이 급히 119를 불렀고 정연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VIP 병실에 누운 정연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심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십니다. 푹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정연은 쉴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정연은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 씨,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사한 결과로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좋지 않고 아드님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정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이사장님, 혹시 정말 최민수 씨가 내 아들이에요. 45년 전에 내가 버린. 태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말해요? 45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도와줄 자격도. 하지만 이사장님,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후 정연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45년 전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아기 사진 한 장, 그리고 보육원 입소 확인서. 정연은 아기 사진을 봤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지금은 45세 어른이 되어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죄책감은 평생 정연을 따라다녔습니다. 정연은 결심했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민수의 삶이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정연은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씨,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무슨 프로그램 말씀이세요?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요.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좋은 생각이십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자로 최민수 씨를 선정해 주세요. 하지만 민수 씨가 모르게 자연스럽게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태준은 정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수 씨 축하드립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복지센터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해드리고 아드님 학원비도 지원됩니다. 민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계좌 알려주시면 입금해 드릴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50만 원은 민수에게 큰 돈이었어요. 밀린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준호에게 제대로 된 밥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민수는 재단 이름을 확인했어요. 동해문화재단. 서정연 이사장이 운영하는 그 재단. 이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지원을 받기로 했어요. 다음 달부터 민수 계좌에 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밀린 학원비를 냈어요. 준호에게 새 운동화도 사줬고 오랜만에 외식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고기 먹어도 돼? 준호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럼 오늘은 실컷 먹자.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간단한 것에 행복해하다니. 민수는 자신이 부족한 아빠라는 생각에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민수 씨? 이사장님, 지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연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예요. 정연의 대답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민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쉽게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한편 인터넷 여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역시 보상받았네, 처음부터 알고 한 거였음. 하지만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데 왜 비난해요? 댓글이 양분됐어요. 민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준호가 행복해졌다는 거였어요. 학원비도 내고 제대로 된 밥도 먹이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민수는 학교에 상 받으러 갔어요. 준호가 무대에서 상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민수는 속으로 감사했어요. 정연 덕분에 준호가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재단 지원금 덕분에 생활이 안정됐고 준호도 학교에서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여전히 괴로워했어요. 아들을 돕고는 있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정연은 결심했어요.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기로 한 거죠.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사장님. 최민수 씨의 DNA를 채취할 수 있을까요? 태준은 놀랐어요. 그건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운데요.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커피잔이든 뭐든. 정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재단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지원금 관련 서류 작성 때문이었어요. 정연은 직접 민수를 맞았습니다. 민수 씨,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셨어요. 정연은 민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다행이네요. 준호도 잘 지내고요? 네, 애가 요즘 학교에서 상도 받고 정말 좋아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연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태준이 조용히 커피잔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전문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정연도 자신의 DNA 샘플을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들고 정연의 사무실로 왔어요. 이사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마침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정연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태준이 급히 다가와 정연을 부축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태준 씨. 정말이에요. 민수가 내 아들이에요. 정연은 울면서 웃었어요. 45년 만에 확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45년 동안 혼자 살게 만들었구나. 보육원에서 자라게 하고 고생하게 만들고. 정연은 자책했습니다. 정연은 민수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보육원 기록, 학교 기록, 모든 것. 그리고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 18년을 산 민수. 한 번도 입양되지 못했어요. 명절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을 만나러 갔지만 민수는 혼자 남아 있었죠. 18세에 퇴소한 후 민수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했거든요. 빚만 2천만 원 남았어요. 아내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준호만 남기고 그 후 민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빚을 갚았어요. 대리운전, 배달, 공사 일용직 뭐든 했습니다. 정연은 그 기록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버린 아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정연은 서류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었다면, 내가 키웠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45년이 지났으니까요. 정연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도 구했어요. 보육원에서 제공한 거였습니다. 5살 민수, 10살 민수, 15살 민수. 모든 사진 속에서 민수는 웃지 않고 있었어요.
특히 가슴 아픈 건 명절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찍었는데 민수만 혼자 선생님과 찍혀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연은 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혼자 두게 해서. 정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장님, 이제 민수 씨한테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정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45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 씨도 알 권리가. 권리?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정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가족이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민수도 저 불빛 아래 살고 있겠죠. 민수야, 엄마는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자격이 없어. 정연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며 도와줄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정연은 결심했어요.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대신 평생 뒤에서 민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게 45년간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정연의 비밀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연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비밀을 이용해 정연을 위협하려 했어요. 어느 날 정연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비밀. 정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서정연 이사장님, 45년 전 당신이 미혼모 시설에서 아들을 낳고 버렸다는 걸 압니다. 그 아들이 지금 최민수라는 것도 알고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연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보낸 걸까? 이메일 마지막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태준을 불렀어요. 이거 봐요. 태준이 이메일을 읽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협박이네요. 이 번호 추적해 볼게요. 하루 후 태준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구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상철? 네, 지역 유력 인사예요. 건설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재단 지원금 받으려고 로비하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정연은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 구상철이 찾아와서 재단 사업 지원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서류가 부실해서 거절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수하려고 다음 날 구상철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구상철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정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이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제 이메일. 협박은 범죄예요.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구상철이 소파에 앉았어요. 45년 전 미혼모, 아들 버림,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을 몰래 돕고 있다는 것. 정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재단 지원 사업 승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조용히 있을게요.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 서류는 기준에 미달이에요. 그럼 이 비밀이 언론에 나가도 괜찮으시다는 거죠? 구상철이 위협했습니다. 정연은 떨렸지만 참았어요. 나가면 나가는 거죠.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아요. 후회하실 거예요, 이사장님. 당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최민수 씨와 그 아들도. 그 말에 정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민수 씨를 건드리지 마세요. 오, 역시 아들이 소중하신가 봐요. 45년 동안 버려놨으면서. 구상철이 비웃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정연이 소리쳤어요. 구상철은 천천히 일어나며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 잘하세요. 구상철이 나간 후 정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이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시죠.
증거가 있나요? 이메일이.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정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상철은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민수가 일하는 곳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 왜 자꾸 보이지?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사람이 보이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구상철이 직접 다가왔어요. 최민수 씨죠? 네, 누구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서정연 이사장님과 친하세요? 민수는 경계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사장님이 민수 씨를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그건 재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 하필 민수 씨만 그렇게 특별 대우하는 걸까요? 민수는 불편했어요. 죄송한데 저 바빠서요. 민수는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구상철이 뒤에서 말했어요. 민수 씨, 혹시 이사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왜 정연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하지만 구상철에게서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관심 없어요. 며칠 후 준호가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빠, 오늘 학교 앞에서 낯선 아저씨가 나한테 말 걸었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아빠 이름 물어보고 우리 집 어디 사냐고. 나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민수는 바로 정연에게 전화했어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저희를 미행하고 제 아들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장님과 관련이 있나요? 정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해요, 민수 씨. 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연은 구상철 얘기를 했어요. 협박받고 있다는 것, 민수까지 표적이 됐다는 것.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까지 연루된 건데요? 제가 민수 씨를 너무 도와드리려다 보니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장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정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아들까지 위험해지는데 나중이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민수 씨. 제가 해결할게요. 준호한테는 절대 해가 가지 않게 할게요. 정연은 전화를 끊고 태준을 불렀어요. 구상철을 막아야 해요. 어떻게든 증거를 모읍시다. 스토킹과 협박 증거요. 태준이 제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연의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상철을 미행하고 그가 민수 주변을 배회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협박 이메일과 녹음 파일도 모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연은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구상철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협박과 스토킹으로. 저를 고발하면 당신 비밀도 나갈 텐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먼저 밝힐 거니까요. 정연은 단호했습니다. 구상철은 당황했어요. 이사장님,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민수 씨와 준호는 지킬 거예요. 정연은 구상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구상철은 욕설을 퍼붓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연은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고 구상철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일주일 후 동해문화재단 대강당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후 2시 정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연은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문화재단 이사장 서정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재단 이사장으로 정의를 말해왔습니다. 약자를 돕고 부당함에 맞서 싸운다고 했죠.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45년 전 20살 때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혼모로서요. 그리고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수군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정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족을, 제 아들을 버렸습니다. 보육원에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제 인생이 중요했으니까요.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는 45년 동안 혼자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18년 그 후로도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엄마 없이, 가족 없이. 그리고 몇 달 전 그 아들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시장 바닥에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마지막 돈까지 내주면서요. 정연은 울먹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민수 씨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더 많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45년 동안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구해줬어요. 보상도 거절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갔죠. 그런 제 아들을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구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 비밀을 이용해 재단 지원금을 갈취하려 했고 제 아들과 손자를 스토킹했습니다. 정연은 태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 협박 이메일,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저는 오늘 구상철을 협박, 스토킹, 공갈 혐의로 고발합니다. 정연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과거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정연민수 돌봄 기금을 설립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보육원 퇴소 청년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제 개인 자산 5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50억 원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사장님, 최민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오늘 회견 후에 직접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들과 화해하실 생각이신가요? 화해는 제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연의 대답이었어요. 회견이 끝나고 정연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이사장님, 구상철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최민수 씨가 밖에 와 계십니다. 뭐? 정연은 놀라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어요. 이사장님,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아들이라고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민수 씨. 아니, 민수야.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5년 동안 버려서 미안해.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해.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질문에 답을 들었어요. 자신을 버린 엄마가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 이사장님은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었어. 45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할 자격이. 민수는 한참을 정연을 봤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20살 미혼모였던 정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민수가 말했어요. 이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해. 하지만 사람으로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정말 속죄하며 사신다면요.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민수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연은 민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구상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협박, 스토킹, 공갈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정연의 용기 있는 고백이 큰 역할을 했죠. 정연민수 돌봄 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한부모 가정 100가구, 보육원 퇴소 청년 1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민수도 기금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민수가 준호를 데리고 정연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준호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준호가 정연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연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할머니라고 불러줬으니까요. 그래, 준호야. 잘 지냈니? 네. 할머니 덕분에 저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준호가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민수야. 정연이 민수를 불렀어요. 응?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시장 바닥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정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거짓으로 살았을 거야. 용기 없이, 속죄 없이 내가 나한테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줬어. 민수는 정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사장님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름을요. 이름? 네. 저는 평생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소속도 없고. 근데 이제는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정연은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준호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연이 차려준 음식이었어요. 처음으로 만드는 아들을 위한 밥상이었죠. 맛있어요, 할머니. 준호가 엄지를 찍혀 세웠어요. 민수도 웃으며 먹었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45년 늦었지만 가족이 됐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사이에서 이제는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됐어요. 잘못은 결국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연은 명예를 잃었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는 정연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2,000원으로 시작된 인연. 그 작은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연은 속죄의 길을 걷게 됐고 민수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준호는 할머니를 얻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가족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